제가 오늘 소개하게 될 주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형태와 선망인데요. 이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선망을 많은 임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정신과에 가장 많이 컨설트를 내는 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저에게 컨설트를 주시기 전에 좀 오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환자 상태가 좀 나빠지기도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알기 쉽게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준비한 이유가 저희가 정과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입원을 하게 될 때 이 입원 유형 형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아직도 못 올라가냐, 왜 아직도 입원을 못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입원 설명을 통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가시고 또 그런 오해들도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조금 많이 지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콕콕 찝어주는 강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망입니다. 선망은 임상에서 접한 선망, 그리고 선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망과 치매의 차이, 그리고 선망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꼭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들, 그리고 선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에서 일단 접하는 선망은 항상 탁과에서 이런 식으로 컨설트가 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정신과력이 없는데 수술 후 2일째부터 낮에는 자고 밤에는 소리 지르고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컨설트들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저희에게 오는 컨설트들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컨설트에서 거의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딜리리움에 관한 컨설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환자들이 항상 이리터블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주변 환자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러다 보니 처치실에 빼고 이제 선생님들은 빨리 재워야겠다는 생각에 약을 또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흔한데요. 사실 선망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활동형, 과활동형, 저활동형과 과활동형이 섞여 있는 혼합형,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혼합형이 가장 흔한 형태로 이제 낮에는 주로 졸음, 진정, 그리고 활동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되는 형태, 그리고 밤에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각성이 많이 되면서 혼잣말을 하고 망상과 환각에 반응하는 그런 형태의 선망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들이 축 처져 있고 말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이제 하질 않다 보니까 우울증이 아닌가 하고 컨설트를 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큐트 디프레션이 아닌지 이렇게 좀 컨설트를 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선망의 하나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진료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선망하고 진전 선망은 굉장히 달라요. 저희가 앞에 딜리리움이 똑같다고 해서 이제 선망이나 진전 선망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병원에서는 보통 DT 떴다, D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T를 이제 잘 까먹으시고 D가 똑같으니까 딜리리움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 DT, 딜리리움 트레멘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과다 복용자가 갑자기 복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로 오히려 선망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률도 높고, 그리고 바이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진전선망 같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과랑 예우를 보시면 일단 선망을 치료하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겪어보셨겠지만 이걸 치료하느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이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사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선망이 있었던 환자들의 경우에 치매로의 진행 가능성이 일반 없었던 환자들에 비해서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망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컨설트 할 때 치매가 아닌지 평가를 해달라는 컨설트도 많이 오게 되는데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얼핏 치매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진압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환자분들이 헛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망상 표현하면서 가족들에게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치매 초기 모습들과 좀 비슷한데요. 보시면 이제 딜리리움 같은 경우에는 온셋 자체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환자분이 갑자기 오늘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억제대에 묶여있고, 그리고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치료를 하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텀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진 않아요. 오히려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인시디어스하게 계속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딜리리움 같은 경우에는 심텀이 있다가 갑자기 또 멀쩡한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좀 구별하실 수 있고, 또 수면 같은 경우에도 그 디멘치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면은 또 약으로 조절하면 잘 주무시는 반면에 선망인 경우에는 수면에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굉장히 못 주무시고, 그 때문에 이제 주변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이 의심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DSM-5 기준을 제가 다 설명드려도 좋겠지만 어차피 이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탁과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주의와 의식의 장애. 의식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각성 상태이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혼수 상태는 아닌, 그러면서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저 누구예요? 그러면 밥 먹고 싶어, 배고파, 밥 갖다 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환자분 어제 저녁에 소리 지른 거 기억나요? 이러면 몰라, 안 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간에 발생하고 하루 중에 심각도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발생하고, 하루 중에도 낮에는 쿨쿨 주무시다가 갑자기 밤에만 되면은 약을 드려도 주무시지 않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항상 처치실에 빠져 있는 그 사지 억제대를 하고 계시는 환자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하루 중에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신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망의 가능성보다는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력, 신체검진 또는 다른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DSM-5 진단기준 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진단들은 오히려 반대로 다른 소견에서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반면, 선망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 증거들을 찾아내서 그 증거들을 해결해 주면 오히려 이 선망의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과 상응하기도 합니다. 선망의 평가에는 이제 이런 단계들을 거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고위험군이냐, 일반 위험군이냐, 수술 환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나이와 질환 정도, 그리고 지금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현재 인지 기능이 어떠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저희 컨설트 주시는 분들도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포스트 오피로 많이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망을 선별하기 위해서 선망 평가를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시고 컨설트를 내주시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는 간호사분들도 할 수 있고 의대생 선생님들도 한번 나중에 이제 실습을 도시게 되면 해보시면 좋은데요. 캠이라고 해서 컴퓨전 어세스먼트 메소드라고 해서 첫 번째 총 4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급성 발병과 경과의 변동성이라 해서 평소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평소와 다른 행동이 하루 중 변동하고 정도의 변화가 있느냐, 이게 있다 없다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주의 집중의 장애. 아까도 앞에서 주의와 집중이 떨어지는 게 체크리스트 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산만해지거나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와해된 사고, 굉장히 사고가 지리멸렬하거나 엉뚱한 대답, 그리고 주제를 막 변경해서 내가 오늘 기분 어떠세요를 물었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배가 고파, 밥이 먹고 싶어, 뭐 어제 할아버지가 왔다 갔어, 이런 환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식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각성 이해일 때 어떠한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면 일단 선망의 선별 진단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정신과에 컨설트를 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선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내과 쪽에서 이제 약을 너무 과다하게 여러 과 약을 쓰다 보니까 선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질환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약만 막 한 움큼씩 드시는데 그런 약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물질 중독, 금단, 이제 알코올이나 뭐 마약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제일 흔한 것들 외과계 선생님들 지금부터 꼭 들어주세요. 마취 후 또는 수술 후에도 선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메디컬 컨디션으로 인해서 선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에서 이제 고려할 사항은 일단은 첫 번째 선망은 아까 체크리스트 3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교정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서 먼저 교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자와 간병인들, 보호자 간병인들이 굉장히 놀래고 당황하세요. 이제 환자분이 밤에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뭐 억제들을 다 풀고 폴리 뽑고 뭐 L튜브 뽑고 이러면 우리 엄마 치매가 아닌가요? 이러면서 사실 뭐 저의 가까운 가족분들도 그렇게 막 놀라시면서 저한테 묻는데 그게 아니라 선망에 대한 것은 이런 것들이고 이제 특히 우리 대학 의대생 때 배웠던 선망에 대한 비약물적 치료들, 뭐 불을 아주 끄지 않고 좀 약한 불을 켜놓는다거나 그리고 환자를 자극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통증 때문에 이리터블한 건지 선망 때문에 이리터블한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정신과 컨설트겠죠.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컨설트를 주시게 되면은 증상의 심각도 그리고 이전에 정신과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네,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치료는 여기서 꼭 좀 봐주세요. TOC. 트리트 오브 초이스가 할로페리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망의 치료는 일단의 1차 목표는 기저신체 질환이나 전신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경우고 약물이 원인인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차 치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할로페리돌입니다. 그냥 공식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망은 할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뭐 피오 제제로 먹는다기보다는 인젝션으로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리스페리돈, 클로자핀, 올란자핀, 퀘티아핀 등을 사용해 볼 수 있고 이제 보통 오랄을 제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용량 조절이 쉬운 퀘티아핀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밑에 보시면 벤조다이아제핀, 로라제팜이나 졸피뎀은 금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피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투여했을 때 디스이니비션이 생기면서 선망을 더 악화시키고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뭐 다른 수술, 뭐 탈장 수술을 하러 갔다가 골절 수술을 받고 나오는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벤조다이아제핀, 졸피뎀을 먼저 이제 선생님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리터블하고 잠을 안 자니까 일단 재워야겠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벤조 계열 아니면 졸피뎀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저에게 컨설트를 주시면 환자의 치료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고 약은 오히려 불필요한 약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할돌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선망치료, 로라반, 아티반 이게 다 로라제팜의 이제 상품명인데요. 제발 쓰지 마시고 선망이 떴다. 내가 이거 볼 때 아무래도 선망이다. 근데 컨설트를 쓸 시간은 없고 야간에 지금 빨리 조절이 필요하다. 그럼 선망은 뭐라고요? 할돌이요? 네, 선망은 할돌입니다. 네, 그래서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로 선택되어 있고 물론 인트라베이너스 IV로 하는 경우에는 아직 FDA 승인은 안 나 있고 실제로 좀 국내에서 이것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좀 소송이 돼서 패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IM으로 좀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만약에 이제 30분마다 간격을 두고 좀 재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정이 안 된다고 해도 10분 후에 재투여하시는 것보다는 30분까지는 좀 약의 효과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아지테이션이 심하다 그리고 지속된다 할 경우에는 앞에 썼던 용량의 2배를 써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도즈 같은 경우에는 0.25ml에서 0.5ml를 4시간마다 이제 아주 고령인 경우에는 주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망이고요. 기억하실 거는 딱 2가지. 선망의 치료는
할돌. 네, 할돌이고 뭐는 절대 쓰지 말자. 아티바 로라바. 그렇죠. 로라바 쓰지 말자. 그것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의학과 2번 형태입니다. 2번 형태는 일단 2번 유형의 개요, 그리고 2번 유형 소개, 5개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번을 위한 서류를 제가 표로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1년차 전공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또 국시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과에서 전과 시에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이번 유형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2017년 5월 30일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게 됐는데요. 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유는 개정 전에는 이제 장기 입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 이런 재연 프로그램들 보시면 뭐 3년씩 한 곳에 가족도 찾아오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 뭐 인간극장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또 기능 수준도 저하되고 이제 지역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수용화를 위해서 방향으로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입원 형태가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됐는데요. 크게는 2가지, 자의 입원과 비자의 입원으로 나뉘게 되고, 조금 더 그 중에서도 응급 입원은 약간 특이한 입원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응급 입원, 자의 입원, 비자의 입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의 대면 진료가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응급실에서 본 선생님이 이 사람 입원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전문의 선생님한테 노티를 하고 뭐 이러저러해서 지금 자타 위험 뚜렷해서 입원시킬까요? 하면 네, 입원시키세요 하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정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새벽 3시라도 출근을 하셔서 환자를 보고 정말 이 사람은 입원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입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의 대면 진료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입원 시, 이제 비자의 입원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그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둘 다 이 사람은 꼭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동의가 돼야 입원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원 형태는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의와 비자의. 이 자의라는 거는 환자 입장에서의 자의입니다. 내가 입원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게 되고요. 비자의 같은 경우에 보호와 행정의 경우에는 환자분의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의 입원 중에서도 동의 입원은 보호 의무자 1인이 필요한 형태로 환자 혼자서는 입원할 수 없는 입원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응급 입원입니다. 응급 입원에서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굵은 줄이에요. 전국의 모든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는 가능한 입원 형태입니다. 근데 많이들 응급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할 수 없는 병원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 입원은 모든 병원에서 자타의 위험이 뚜렷하고 이제 응급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에 의뢰서가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입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이제 환자분이 너무 이리터블하다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 안인득 사건 또는 부산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의 그런 환자들을 이제 경찰이 응급실에 데리고 오세요. 입원 의뢰서를 가지고 이 환자는 이러저러하여 자타의 위험이 뚜렷하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전문의가 이제 대면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봤을 때도 이건 대면 진단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전공의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입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입원 당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일 동안 강제로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당일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 25일 날 환자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입원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입원 당일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 주말 및 공휴일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에는 26일, 28일, 29일 이렇게 3일이 체크가 돼서 29일 자정까지는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입원 유형으로 만약 입원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한 가지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26일 날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퇴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혹시 계산하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건 저희 1년차 선생님한테도 여쭤봐도 항상 이제 틀리셔서 제가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빨간 날은 다 빠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들이 다 빠져서 3일은 3일이지만 10월 5일에 퇴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급입원을 많이 진행해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세요. 자기들이 3일 후에 퇴원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26일 날 입원해서 나 29일 날 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입원할 때 환자분 저희가 입원 당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10월 5일까지는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시는 게 보호자와 환자분에게 모두 다 좀 혼란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의 입원입니다. 자의 입원은 이번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가장 이제 나라에서 권고하는 입원 형태고 전문의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면 이건 환자 혼자서 걸어와서 나 입원하겠습니다 하면은 입원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입원을 뭐 그렇다고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 후 2개월마다 입원 지속 의사를 확인해서 내가 또 입원하고 싶다 하면은 정말 자의에 의해서 1년까지 뭐 2년까지 이렇게 입원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즉시 퇴원이 가능합니다. 동의 입원은 이제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긴 합니다. 근데 이전에 자의 입원을 해서 입원이 잘 유지가 안 되고 퇴원한 기왕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치료가 안 됐는데 퇴원을 하게 되면 환자가 사용하는 비용도 많아지고 재발에 의한 위험성도 더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증인 같은 개념으로 보호 의무자 한 명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전문의 대면 진단이 필요하고 단 아까 자의 입원은 내가 퇴원하겠다 그러면 바로 퇴원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퇴원을 요청할 때 보호자가 동의를 하면 즉시 퇴원, 보호자가 반대를 하면 그 의사가 봤을 때 아직은 퇴원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는 72시간 이내의 형태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3일과 72시간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동의 입원은 제가 퇴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전환을 하든지 퇴원을 시키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보호 의무자란 말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수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라고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 나오는 관계들 있죠. 거기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형제 자매가 안 나옵니다. 네, 보통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와 수직관계, 그러니까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이런 분들, 자녀, 배우자까지는 나오지만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아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보호 입원은 이제 이때부터는 비자의 입원이에요. 환자가 내가 입원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근데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필요로 할 때 보호 의무자 2인, 아까는 동의 입원은 1명이었잖아요. 이때는 2명을 보고 전문의도 2명이 일치하게 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시행하는 보호 입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대면 진단 1차를 하면서 일단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원일 포함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 입원의 전문의가 와서 이 사람 정말 내가 봐도 입원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입원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행정입원. 이건 아마 대다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써있듯이 지정병원만 가능하거든요. 참 럭키하게도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병원은 이 지정병원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5가지 입원 유형을 모두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는 행운을 타고나게 됐는데요. 뭐 그 말은 그만큼 로딩이 또 많다는 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타의 위험이 뚜렷한데 보호 의무자가 없어서 이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나라가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그 의료법을 배우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행정입원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오게 되면 전문의가 대면 진단을 하면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진단 결과 1차를 1번 전문의가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나라에다가 이 사람 입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나라에서 공문을 그래 일단 진단을 위해서 2주 동안 입원을 시켜봐. 그러고 의사들이 한번 평가해봐. 어떤지.
이렇게 공문을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사가 그동안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정말로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호 입원처럼 평가를 하게 되고, 만약 여기서 괜찮다,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입원이 3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부분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일이 빠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응급실이나 아니면 탁과에서 전과 올 때 이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기다리느라 저희가 좀 소위 말해 응급실에 깔아둔다거나 아니면 탁과에 좀 부탁을 해서 며칠만 조금 데려고 있어주세요 라고 하고, 또 정신과에선 나름대로 그 해당 관공서에 푸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입원을 위한 서류들을 쭉 정리해 보는데요. 되게 많죠. 아마 되게 생소한 것들도 많고 아예 들어보지 못한 것도 많을 텐데, 일단 회색으로 칠한 것들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챙기고 작성해야 되는 서류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 거는 정신건강의학과 그 의사들이 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얀색들은 이제 다른 입원들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동그라미가 반씩 쳐 있는 것들은 병원에 따라서 이걸 꼭 챙겨와라 하는 병원이 있고 아닌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씩 표현해놨고 나머지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동의나 보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챙겨야 될 서류가 많고, 여기에 차이점은 이제 신청서 그리고 진단결과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 표는 제가 항상 이제 저희 1년차 선생님들 입국하시면 교육할 때, 또 인턴 선생님들 기본 교육할 때 쓰는 자료인데, 하나 이렇게 찍어 두시고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챙겨주시고, 만약에 탁과에서 전과를 오거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아직 정신과에 컨택하기 전에 이제 뭔가를 챙겨놓고 싶다, 이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 여기를 조금 미리 선생님들께서 갖다 달라, 챙겨놔 달라라고 해주시면 훨씬 프로세스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권리고지라고 해서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으실 텐데요. 이걸 받느라고 또 응급실에서 좀 실갱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모든 환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될 권리를 설명을 하는 거고, 포함사항은 이제 본인이 입원 유형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리고 비자의적 입원일 경우에 내가 의사가로 온 게 아니니까 어떻게 퇴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그 종이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환자는 권리가 강화되어서 입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그래서 뭐 이적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내 입원이 정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라고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탈락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가 지금 강제로 입원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인신보호구제 신청서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감금되어 있는 것 같으니 나를 꺼내주세요, 나는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담당 주치 의사가 법원까지 가서 이제 판사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각인지 아니면 정말 입원을 포기해야 될지. 저는 실제로 이제 워낙 많은 환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1년차 중반에 인신보호구제 신청을 제 환자가 해서 법원까지 갔다 온 일이 있었고요. 뭐 다행히도 환자 상태가 위중해서 기각은 되기는 했지만 좀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없었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참 첫 케이스여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일단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유형에는 총 5가지가 있고요. 응급, 자의, 동의, 보호, 행정, 이렇게 총 5가지가 가능하고, 행정은 지정 병원에서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급 입원은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입원 못해요, 응급 입원은 지정 병원이 아니에요 라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선망에서는 우울증 치매들과 물론 헷갈릴 수 있지만 일중 변동이 있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 주로 밤에 심해진다는 점. 그리고 치료는 뭐라고요?
할돌. 네, 치료는 할돌 등의 안티사이코틱스. 안 되면 이제 피오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대 벤조, 졸피뎀은 1차 치료제로 쓰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전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으라 선생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정말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저도 선망은 할돌 네, 기억하게 될 것 같고요. 너무나 강의를 잘해주셨지만 또 질문이 많겠죠. 어떤가요? 아,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또 질문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네. 잘해서 없거나 많거나. 네,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신경외과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셨고, 이제 결국 처음에 선망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게 보통 얼마나 지속된다고 봐야 하는지, 선망인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뭐 실제로 선망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좀 하셨거든요. 선망의 경우에는 사실 수일 정도에 좀 많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선망은 할돌 했듯이 할돌을 적정량을 좀 쓰게 되면 보통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심한 노인, 특히 아마 신경외과 선생님이시면 포스트오피 때문에 물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많이 가라앉으시고, 이제 약의 용량도 서서히 좀 줄여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그러신다, 그러면은 다른 기저질환의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표현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통증을 굉장히 짜증난다,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혼잣말하는 형태로 표현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통증 관리, 그리고 기저질환, 그리고 혹시 이전에 치매에 아주 미약한 마일드한 치매라도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돌을 엄청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이 할돌의 그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아가지고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선망이 기저질환 있는 사람한테서 생기는 결국 질환이고, 네. 그러면 큐티 프롤롱게이션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얘기 들어온 게 파킨슨이 네. 언더라인으로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할돌을 써야 하는 건지, 큐티 프롤롱게이션이면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대체약은 있는 건지,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네, 되게 많은 분이 물어보셨어요, 이 일단 질문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티사이코틱스의 모든 대부분이 큐티 프롤롱게이션이 좀 사이드 이펙트로 있기 때문에,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기저질환 쪽을 먼저, 그리고 왜 선망이 생겼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심질환이 일단 그 할도를 쓰기 전에 EKG를 찍어서 QTC를 먼저 확인을 하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한 470 정도까지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써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뭐 캐비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심장 시술을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쪽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아주 소량의 쿠에타핀 같은 것들을 조금 사용해 보셔서 6.25ml 정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서 데일리 EKG 팔로우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보기는 설명드릴 거는 사실 제가 지금으로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EKG 팔로업 모니터링 주의해 주시고, 오버세데이션으로 인한 낙상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킨슨에 대해서는 혹시 써도 상관없을까요? 파킨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파킨슨 질환 자체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나서 정신과 쪽 컨설트를 통해 사용해 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선망의 그런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네. 이제 가라앉는 형태도 오히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할도를 쓰면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할도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선망과 같이 혼합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치매의 초기 증상에도 우울증과 같은 디프레션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사실 너무 세데이션이 된다거나 환자가 이제 처져서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생긴다거나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저활동형일 때는 쓰기보다는 먼저 정신과 컨설트를 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나머지 다른 질문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